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전쟁과 여성영화제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은 전쟁과 여성영화제가 1회부터 계속 연결해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극장교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부제는 저희가 교과서에는 없는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취지는 사실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정보나 배경이나 아니면 역사적인 흐름이나 그다음에 운동의 방향이나 그런 것들을 미래 세대에게 전달한다라고 하는 취지를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사실이나 정보가 굉장히 넘쳐나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연구나 활동 영역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깊게 활동의 역사가 긴 만큼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새로운 세대들이나 그다음에 일반 대중들에게는 여전히 전달되고 있는 내용이 한정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사회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흐름 속에서 일본군 위안부 이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갈등의 소지로 삼는 어떤 역사를 또 바로 보지 않는 그런 흐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저희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영화를 틀고 송신도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상영을 하고, 그다음에 허윤 교수님께서 첫 번째로 강연을 해주신 바가 있고요. 또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나아가서 올해 같은 경우는 어폴로지를 저희가 상영을 하면서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를 뭐 작년에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기 그 얘기보다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올해는 이 초국적인 전시 성폭력으로서의 일본군 위안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폴로지를 틀었고 그 이야기를 해주실 선생님으로 저희 박정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박정희 선생님은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계시고요. 그리고 식민지 조선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자료집 그런 시리즈를 발간하고 계시는 연구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실 나눠드릴 책 중에 하나인데요. 함께 쓰는 역사 일본군 위안부라고 하는 책, 사실 이 책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책을 저술을 하셨는데,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기획 취지와 굉장히 맞닿는 책이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대중적으로 쉽게 좀 일본군 위안부의 이야기를 본인의 어떤 연구 구술 활동 속에서의 그 고민까지도 담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신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해서 오늘은 저희가 이 책을 직접 제공을 받아가지고 후원을 받아가지고 저자 사인을 해가지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에게 나눠드립니다. 그런 책을 그런 맥락이고요.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일본군 위안부 이슈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일본군 위안부 이슈에서 너무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이슈나 그다음에 젠더라고 하는 그 이슈가 종종 사라져버리고 민족적인 방식으로만 유통되어서 어떤 역사 전쟁 속에 갇혀버리는 순간순간들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준비한 내용들은 그래서 이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 그러니까 대부분 많이 증언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되고, 사실은 이 영화 속에서도 우리가 일부는 증언이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좀 많이 봤지만 그걸 넘어서 다르게 또 새롭게 쓸 수 있는 지점이 뭘까, 그런 얘기들을 연구자이자 활동가이자 그다음에 한 명의 시민으로서 고민을 하는 박정희 선생님의 그 세계로 들어가면서 일본군 위안부의 이야기를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으로 저희가 그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저는 이제 보조하는 것으로 빠지고 한 1시간 정도 강연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진행을 한 20분 정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마 3시 20분을 예정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박정희 선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혜입니다.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 보시면서 이렇게 감정이 많이 올라오는 지점들이 있으셨을 텐데 어떤 부분들이 그랬는지 좀 선생님들의 반응이 좀 궁금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또한 좀 보고서 또 울어가고서 좀 뵙기 전에 좀 단장하고 싶어서 화장실에 얼른 다녀왔어요. 좀 늦었습니다. 네, 저는 박정혜이고요. 저는 1999년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자의반 타의반 상태에서 조금 연루가 돼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되었고요. 한국에서 위안부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지만 역사학을 전공하신 분은 거의 없어요. 예, 한국사를 전공하고 이제 역사학 맥락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고민하는 아주 극소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는 좀 마이너리티라고 느끼는 좀 그런 부분도 한편으로는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2005년부터 한국 정부에서 일제강점과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만들어 갖고서 피해자 진상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징용 피해자나 징병 피해자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조사를 해서 그 피해자를 국가가 좀 입증을 하는 작업이 메인이었었어요. 그때 4년 동안 만 4년 동안 2005년에서 2009년까지 조사관 활동을 했었고요. 예, 이 얘기를 이제 드리는 얘기는 이 과정에서 제가 일본군 위안부를 보는 관점이 확 바뀌었고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생겼고 앞으로 할 얘기에서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징병 피해자나 징용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명부가 군인 명부가 있고 노동자 명부가 있고 그리고 마을에 가면은 명부가 없다 하더라도 마을 사람들이 저 사람 그 몇 년도에 일본에 어느 탄광에 다녀왔어요라고서 5명만 이제 그 증언을 해주면은 피해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자기 얘기를 조사관한테 하지 않는 한은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생존자만 조사를 했던 것이 아니라 전쟁 때에 집을 떠나서 행방불명된 사람, 그리고 이제 전쟁 때에 돌아가신 분, 해방 후에 돌아와서 이제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 이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가족이나 마을 조사를 했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피해자들하고 생존자들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살아왔지만 이 생존자들의 이야기는 하나도 모르는구나. 하지만 그 사람의 위안부 피해에 대해서는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도 모르는 이 상태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구나. 이 갭에서 한국 사회의 일본군 위안부 인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좀 텅 비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 때문에 좀 그 일본에 대한 대응이나 우리 사회에서의 그 위안부의 그 이야기하고 우리 사회 이야기하고 좀 잘 만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공창제로 박사 논문을 쓰고요.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를 역사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공창제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말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박사 논문을 썼고 그리고 그때 한동안 이제 저 친구는 공창제 연구자지 일본군 위안부 연구자가 아니다라고서 좀 구박받는 좀 시절도 좀 있기는 했었고요. 역설적으로 이제 일본 우익 측이 공창제하고 끊임없이 관계를 결부시키면서 위안부 피해를 부정하는 상태가 생겼고요. 그런 상태에서 조금씩 좀 제가 하는 고민들이 좀 들릴 수 있는 여지가 좀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좀 들어주는 사람이 조금이나마 생기는 그런 상황이 이제 생겼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부터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일본군 위안부 사업 담당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제가 박정희가 취직을 했다라고 하는 사건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오랫동안 이제 고민하고 활동하고 이제 연구하신 분들한테 한편으로 사건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위안부 연구자가 굉장히 많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분들이 그러니까 자기 필드가 있는 상태에서 위안부랑 링크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진지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은 이 문제가 워낙 국가적으로 그리고 미디어에서 화제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때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받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교수라는 직함을 달고서 마이크 들고서 아무 말이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고 오랫동안 이 문제 고민하시고 좀 고생하시고 이랬던 분들은 그러한 좀 주류 공론전에서 밀리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꾸준히 해왔던 사람이 취직을 한 사건은 좀 화제가 될 만한 사건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좀 그 이후에는 좀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미래 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이제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이 그 현재 이 문제를 굉장히 이렇게 벼리고 확장시키고 그리고 이끌고 나가야 될 세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는 올드 세대로서 이제 제가 겪었었던 이야기들을 들려줌으로 인해서 그 특히 이제 그 피해 생존자를 만났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제는 직접 들을 수 없는 피해 생존자의 이야기를 좀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저의 역할이지 않을까라고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한번 써봤던 글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이전에 이 호칭에 대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 한국의 할머니라는 말이 그러니까 영어 논문이나 이제 그 외국 언론 속에서는 그냥 영어로 할머니라고 그냥 쓰기도 해요. HAL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요. 그리고 아까 필리핀은 롤라 아델라라고 얘기를 하고 중국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할머니라고 하는 말이 그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 대해서 말하는 어떤 폄하, 멸칭이라고 하는 인식이기도 해서 그 할머니라고 하는 표현을 좀 안 쓰려고 많이 좀 노력을 했죠. 그리고 일리가 있는 부분이기는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라는 표현 속에서는 그 할머니의 전생의 가운데에서 그 할머니 시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 할머니의 그 어떤 전 생애를 그 할머니 과정과 어떤 우리의 이야기로서 링크시키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있기는 했었죠. 근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용감하신 어떠한 좀 분들의 이야기이고 그분들이 그러니까 할머니면서 그 자신의 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야기를 꾸준히 해준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할머니하고 관계를 맺었을 때 할머니라고 하는 호칭으로 좀 관계를 맺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까지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호칭인가라고 하는 고민은 좀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는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하고요. 좀 가까운 사람 하고 좀 이렇게 내밀한 좀 관계를 맺기도 하고 좋을 거 나쁜 거 이런 거 다 같이 공유하는 사람을 할 때는 좀 더 친근한 표현을 쓰는데 이제 그 피해 생존자와의 관계는 할머니라는 호칭 속에서 좀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좀 더 내밀하고 좀 더 질척거리고 좀 그런 느낌으로 할머니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얘기하면서 할머니라는 표현이 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생존자분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실 때 언제나 그 집회장에 생존자분이 나오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청중들이 그 말씀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올라오는 그래서 어떤 거대한 정동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피해 생존자의 삶하고 링크되는 수많은 방식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하고 직접적으로 접하는 순간에 모든 것을 좀 걸었었던 것이 아닌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 이 문제를 내 삶에 어떻게 갖고 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거를 한국 사회나 국제 사회에서 어떻게 좀 실천을 해 나갈까라고 고민하는 데 있어서 너무 그 할머니들한테 너무 많은 짐을 지어줬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해 생존자를 전면에 내세워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방식이 지금 피해 생존자에 대한 굉장히 좀 포괄적인 공격들을 만들어 내게 하는데, 그러니까 피해 생존자의 말만 부정하면 피해 생존자가 거짓말쟁이라고 공격을 하면은 이 문제는 없앨 수 있어라고 하는 역사 부정론자한테 그러한 좀 그 생각을 하게끔 만든 부분이 좀 있지는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서, 왜 너무 피해 생존자한테 할머니들한테 의지를 해왔었던 우리의 과정을 조금 좀 사과해야 되는, 좀 미안해야 하는 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으로 저는 위안부 문제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피해 생존자의 말에 많은 것을 의지를 해왔었는데, 사실 그 전시든 평시든 불문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한 성폭력 피해자의 말이 그 온전히 해방된 상태로 우리한테 전달된 적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피해자 자체가 워낙 굉장히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약한 포지션에서 피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피해가 이루어진 시스템이나 그 사건을 둘러싼 기초 사실들에 대한 정보에서 좀 많이 배제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겪은 일을 본인의 입장이 반영된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찾지 못한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는 우리 사회 인식이 극히 협소했었기 때문에 그 짧은 만남들 속에서 우리 그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피해자라고 인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이야기를 사실 좀 하기 힘든 부분도 있었고, 해도 우리가 좀 듣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사 부정론자들이 피해자의 말을 지금 엄청 실히 공격을 하면서 모욕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지금 그런 역사 부정, 그러니까 그 백래시가 굉장히 심해지는 시기가 2010년대예요. 그 아베 2차 정권이 2012년에 들어오는데,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그때 진짜 엄청나게 진짜 뻔뻔해지면서 공격이 굉장히 심해지는 시기이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이제 생존자 3명의 모습을 담은 게 지금 같이 본 영화였었고요. 근데 이 영화를 저는 지금 3번째 보고 있는데요. 처음 볼 때마다 좀 느낌이 다르기는 해요. 그리고 이번 영화를 준비를 하면서 봤을 때는 아파하면서도 계속 말하고 미안해하면서도 계속 사랑하는 피해자의 모습이 너무 많이 눈에 들어와 갖고서 어떻게 지금 느끼는 마음을 표현해야 될지 저도 언어가 너무 없는데, 지금 너무 마음이 물기에 많이 젖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자들의 말이나 삶, 활동가를 만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 그저 책임이라는 것 자체가 응답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위안부 문제는 해결이 안 됐죠. 그리고 짧은 기간에 해결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위안부 문제 해결이 뭔지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됩니다. 해결에 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피해자의 말에 의지한 안다라는 착각보다 그 반복되는 피해 구조, 그 피해자들이 하는 말들을 통해 갖고서 그러한 피해를 계속 반복시키고 있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알매 의지와, 그리고 이 피해자의 삶들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 링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런 실천적인 감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안부 문제를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과 의 어떤 평화이기도 하고, 그것은 나아가서는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로운 국제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많이 고민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회에 관심을 계속 갖지 않으면은 이 위안부 문제는 해결해 나가기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인상 깊은 장면은 어떤 부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들이 서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표정이 편안해지는 그런 장면이었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느낌에 계속 어떠한 억울한 감정, 분노, 그리고 이제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 죄책감 이런 것들 갖고 있었잖아요. 피해자분들이. 근데 이제 서로 연결이 되면서 이제 이게 우리 잘못이 아니다라고서 공유하는 그런 지점이고, 그리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나 이 억울함, 분노 이거 다 배상 받을 수 있다. 사과 받을 수 있다라고 서로 믿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 20년 전에 그 피해자들이 이제 건강하실 때, 여행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실 때 인권 캠프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놀러 가고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런 피해자분들이 이제 서로 만나시면 각자 사시는 곳에서 이제 관광버스 타시고 와갖고서 만나시면 그렇게 편해하세요. 농담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밝으시고, 그리고 막 서로 저 애를 낳았어, 너 애를 낳았어, 너 위안부 아니야, 어떻게 위안부가 애를 낳아, 막 서로 막 그런 얘기 하시고 그랬었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어떠한 좀 그 비슷한 고통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 느끼는 해방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순간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본은 사과하고 있지 않, 그러니까 일본은 국제사회가 원하는 수준으로 사과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일상 속에서 나름대로 치유를 받고 좀 평화로운 일상을 보낼 수 있었던 방법들은 더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뒤늦은 후에이기는 하지만요. 그리고 이제 이 서로 연결되는 이야기들은 역사적으로 너무 많죠. 그리고 태초에 김학순 할머니가 있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 김학순님 같은 경우에는 1991년 8월 14일 날 최초로 KBS 공개 증언을 했기 때문에 8월 14일이 지금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념의 날로, 기림의 날로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국제적으로 이 문제가 확 커져나가는 계기가 됐었던 것은 1991년 말에 그 일본 도쿄 재판소에 그 이렇게 소송을 했던 것을 계기로 해갖고서 이게 완전히 일본 사회를 충격에 빠뜨리고 국제사회에 싹 퍼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 준비하느냐고 당시의 언론 보도들을 쫙 찾아봤더니, 이렇게 보세요. 이게 조선일보나 마이니치나 동아일보나 이 피해자의 사진에 이렇게 뭐랄까, 그 사진을 선택하는 어떠한 좀 관점들이 막 보이죠. 그래서 이 시점에 할머니 얘기를 통해 갖고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판소 들어가는, 이렇게 비장하게 소복 입고 들어가는 모습이고, 마이니치는 발언하는 그런 모습이고, 조선이나 동아는 막 울고 있는 모습을 찍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이때에도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듣고 있었나. 할머니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듣고 좀 어떤 얘기에 너무 좀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였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워낙 그 한국 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인정해라고서 요구가 굉장히 컸던 시점에서 일본은,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었어라고 부정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김학수님 같은 경우에는 위안부로 고통받은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런 일이 없다니 말이 안 돼. 나 존재한다. 피해자 존재한다. 그 이름 내고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젊으신 분들 많이 오셨으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때 이제 김학수님이 서울에 혼자 살고 있었는데 이때 그 일본 문화가 불법이었었어요. 일본 영화 보고 음악 듣고 이런 게 다 불법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문화는 또 위에서 억제하면 억제할수록 이게 하위 문화로 퍼져나가는 게 문화의 속성이라서, 명동 가면은 뭐 엑스제팬 노래 팍 들리고, 그때 막 젊은 사람들 외색 복장이라고 그때 막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받았는데, 일본식으로 옷을 많이 입고 다니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김학수님은 그거를 보시면서 걱정을 많이 하셨던 거죠. 이때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는데 젊은 아이들이 일본을 이렇게 좋아하나, 우리가 겪었던 일을 알려줘야 된다. 그래야지 이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그 어떠한 그 뭐랄까 그 개혁의 의지가 있으셨어요. 굉장히 똑똑하셔갖고서, 그리고 이제 그리고 글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시사에도 굉장히 많이 밝으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학순 할머니나 그리고 그 이후에 공개 증언하신 문옥주 할머니나 저는 일제시대를 겪지 않았으면은 저는 장관쯤 하셨을 것 같아요. 대통령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또렷하시고 굉장히 판단력도 빠르시고 주변에 항상 관심이 많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습, 그 김학순님의 그 모습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던 거죠. 그래서 호주에 있었던 얀 루포 오에른이라고 하는 이분, I Can Speak의 그 백인 할머니 한 분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모티브가 된 분인데 이분은 이제 그 전쟁 때에는 그 식민자로서 네덜란드인으로서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다가 일본군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 스마랑 위안소에 끌려가서 4개월 동안 위안부 생활을 하시게 된 분이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영국군하고 결혼을 하셔서 호주에 가서 호주인으로 사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중산층이고 그 나름 되게 이렇게 가족들하고 행복한 가정을 뭐 이루셨다고 보기에 이제 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평온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어느 날 내 온몸이 불에 타는 듯한 공포나 고통에 휩싸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분 때문에 가족들한테 떳떳하지 못하다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가족이나 그 이웃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 게 늘상 어려웠었다라고 이제 본인 그 자서전에 남기고 계시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1992년 정초부터 이제 나는 텔레비전에서 방송되는 한국인 위안부 모습을 보았다. 한없이 눈물을 흘렸고 그들과 함께해야 하는 생각을 했다. 정말 이렇게 시작됐다. 김학순 씨는 그 일본 정부에 대해서 사과하고 배상하라는 배상하라고 요구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녀의 용감한 행동을 보고 다른 위안부들도 나왔고 그리고 소송에 함께 했다. 나는 아시아 위안부들을 유럽 여성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본인의 발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실천적 힘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시고 알고 있는 순간 그 책임을 다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굉장히 이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던 분이고요. 그 말레이시아에서 최초로 이제 그 이름을 내고서 공개 증언하신 분이 로잘린 소우라고 하는 분인데, 그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일이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말레이시아 피해자 중에서 실명을 밝히신 분은 이분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때 그 위안부 생활하실 때 찍은 사진들 이러면서 여기저기 인터뷰 하시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도 나도 전후에 이렇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괴롭게 살았는데, 이제 도쿄에서 개최된 여성의 인권 아시아 법정을 보도한 기사를 읽고 이 같은 상황의 여성들한테 용기를 내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이 고통스러운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자기도 여기 힘을 보태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도 그 이름을 내고서 얘기를 할 결심을 하셨고요.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에도 대만은 똑같이 일본의 식민지였으니까 한국이랑 비슷한 상황이지 않았어? 그렇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만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대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좀 친일적인 분위기가 좀 많이 있는 사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족 말고 그 원주민 여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그러한 부족 문화를 갖고 있는 그 지역의 피해자도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내고 말한다고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얼굴을 다 가리고서 자신의 피해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 그 갈대 노래라고 하는 대만 다큐멘터리에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마께서 92년도에 그 부녀 구원 기금회, 그러니까 그 지원 단체죠,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공개 증언을 하기로 했고, 타이완에서 처음으로 이제 내가 이야기를 했다. 처음엔 얼굴도 이름도 감췄지만 한국에서 피해자를 만나고 한국의 피해자가 부끄러운 건 우리들이 아니야, 이런 일을 겪게 한 일본인 측이야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뭔가 비장한데, 그러니까 이게 대만 할머니분, 대만 아마분들이 이렇게 얼굴 안 내고 막 얘기하니까 한국인 할머니들 몰려가신 거예요. 몰려가셔갖고 뭐가 부끄럽니 막 이러신 거죠. 뭐가 부끄러워? 부끄러운 거는 우리가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제 거기에 이제 각성을 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좀 국제적인 응원들이 그 당시에는 정말 이렇게
이렇게 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감동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반응이 왔었기 때문에 이분들도 이제 얼굴을 내놓고 이제 활동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제 책임을 지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위안부 문제가 이만큼 공론장에서 주요한 이슈로 올라오게 된 데에는 사실은 이제 그 뭐 관련 논문을 쓴 김수진 선생님 말에 의하면은 공감된 청중의 힘이 굉장히 컸었다라고 하는데 그 실제로 이때에는 생존자분들하고 직접 만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대한 정동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 특히 이제 그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할머니 얘기 듣고서 우느냐고 말을 못해. 여학생들뿐이 아니에요. 여성들도 저도 대학교 때 김학순 할머니를 처음 봤었는데 그때 무슨 할머니 말이 기억이 안 나고 그냥 막 울었었던 기억밖에는 안 나요. 그러니까 내가 20살까지 살아오면서 느꼈었던 그런 불편함들, 예,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에서 사건화되지 못했었던 것들, 예, 그리고 뭐 지하철 타고서 이렇게 걸어가는 동안 막 그 어떤 불쾌한 시선들을 막 참고 있어야 된다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가족에서 굉장히 차별하는 그런 말들, 뭐 이런 것들이 다 터져갖고서 그리고 게다가 92년이라고 하는 시점이 그러니까 성폭력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 성폭력이라고 하는 언어가 생기고 아동학대라는 언어가 생기고 가정폭력이라는 언어가 생기고 그러면서 20년 전에 자신을 성폭력했었던 옆집 아저씨를 살해했었던 사건이 생기고 그쵸? 그리고 자신을 성폭력했었던 그 의붓 아버지를 이제 그 남자친구하고 같이 살해했었던 사건이 그런 사건들이 막 터지는 시간이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정말 그런 뉴스를 일부러 찾아보면서 굉장히 고통받았던 것 같아요. 예, 내 경험하고 계속 결부지으면서 예, 아 이게 그냥 참아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되게 여러 사람들이 여러 장소에서 겪고 있는 사건들이고 이게 굉장히 오래 옛날부터 반복되어 왔던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굉장히 자연화돼 갖고서 우리가 바꿔야 될 문제로서 생각을 못 해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하여간 계속 이 고통 속에 고통을 기꺼이 함께하려고 하는 정서들이 좀 있었었고 예, 그 수요 집회에서 생존자분들 앞에서 쭉 앉아 있을 때 그 앞에서 일단 너무 미안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사신 분, 그러니까 그 살아남아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겪은 고통에 비해서 내가 겪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미미하니까 감이 막 상상이 안 돼 갖고서 팍 이제 앞에서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김복동 영화 속에서 앞에 청중분들이 막 있고 하여 이래요. 그리고 이제 몇몇 다큐멘터리 보면은 여자들 앞에서 확 울고 있는데 이제 그 이렇게 활동 조직하신 남자분들이 자 이러니까 우리가 일본 정부한테 강하게 항의해야 됩니다라고 우리한테 지침을 막 내려줘요. 예, 그것도 이제 중요한 방법이었었죠. 그쵸?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일단은 명확한 가해 측이 사과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 이 가해를 인정하고 가해 측이 이제 그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조치를 취해야지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었다고 믿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대한 어떤 정동을 이루면서 이 문제 되게 중요해. 이 문제에서 나는 정말 이렇게 벗어나 있는 게 너무 미안해. 막 이런 기분을 막 느끼는데 그 기분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 결들을 하나하나 들춰보지 못했었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했었던 시기에.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생존자들이 하는 말에 의지해서만 생각을 하고 그 말을 통해서만 공론장에서 어떤 언어를 만들고 좀 이런 시기였지 않았나. 굉장히 좀 많은 어떠한 좀 이렇게 감정들은 많이 이렇게 연대들이 이루어졌는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어떻게 만나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지 못했던 시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위안부 피해 생각을 하면은 이 뒤에 나오는 귀향이나 눈길, 뭐 아이캔 스피크, 뭐 이런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허허 벌판에 허름한 위안소들 있고 완전 짐승 같은 일본군이 막 이 소녀들을 괴롭히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이 지도를 보시면은 위안부가 있었던 장소에 대한 문서 자료 그리고 증언들, 뭐 목격자 증언들 이런 것들을 다 표기해 놓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1932년 1월 달부터 1945년 종전 이후까지예요. 그러니까 만 15년 동안 아시아 태평양 전역이에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일본군 위안소가 설치가 되었었고, 그리고 이러한 얘기는 뭐냐면요, 그 지역의 전쟁 상황이나 치안 상황이나 그리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위안소의 양태가 다 달랐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가본 데만 지금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제 하이난성 카이펑 같은 경우에는, 카이펑 하면 누구 생각나세요? 이것도 옛날 얘기인가? 포천청이 있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대도시이기 때문에 여기도 굉장히 정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일본인, 조선인, 대만인들이 들어가서 이제 군이나 이 지역 영사관의 허가를 받아갖고서 위안소를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 지금 가면은 또 이제 그 재개발돼갖고서 거의 이제 흔적을 알아볼 수 없는데, 어쨌든 위안부가 생활했었던 지역에 가면은 뭔가 좀 이렇게 기분이 이상해지는 거는 있어요. 이렇게 뭔가 계속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기분이 계속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표면으로는 중립을 선언하면서 친일을 했었던 지역이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장교들이 이용했었던 위안소일수록 이렇게 화려하거든요. 그럼 장교들이 이용했던 위안소의 위안부들은 어떤 모습이겠어요? 그렇죠? 그럼 위안부들도 화려하게 꾸몄죠. 기모노도 화려하게 입고 화장도 막 하고, 그리고 사실 그 비용은 위안부들한테 가는 거였는데, 이제 그러면은 뭐 위안부들 뭐 화장도 뭐 맨날 화려하게 하고 뭐 애교 부리고 옷도 막 이러고 이런데, 그거는 허영과 사치라고 비난을 받았지만, 그거는 이제 그 상대하는 사람이 원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재현되는 위안부들의 모습 중에서 화려한 모습의 위안부는 잘 보기가 쉽지가 않죠. 사실 그런 자료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그걸 봤을 때 위안부의 피해자성을 해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공론장에 올라온 지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러한 다양한 결들의 위안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이런 이제 이런 해일용장성 같은 경우에는, 흑룡강성 같은 경우에는 만소국경 지역에 갑자기 일본군인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위안소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 가보고서 허업일판에 위안소 하나만 있었어라고 하는 할머니들의 말이 좀 이해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 미야코지마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군인들이 오면서 위안소가 생긴 케이스인데,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좀 외지고 좀 그 마을 사람들이 계속 대대로 살아오고 이런 곳에 가면은 지금도 그 위안부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때 군인들이 와갖고서 뭐 전쟁 끝나고 다 갔는데 박스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뭐 콘돔 같은 게 이렇게 많이 있었다. 그리고 그거 불었다. 그리고 뭐 우리 할머니가 위안부를 봤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고요. 미야코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때 봤었던 젊은 그 누나 언니들이 피해자였구나라는 거를 김학순 나오고서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그때 알았는데 이제 그 피해자라고 하는 걸 인식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죄책감 이런 걸 갖고서 지금 거기에다 추모비 만들었어요. 아리랑비라고 만들었거든요. 그 마을 사람들이. 그리고 매년 오키나와에서 전쟁이 끝난 9월 둘째 주에 그 추모 행사를 하고, 그리고 일본의 그 오키나와의 그 자위대 그 시설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맹렬하게 반대를 하면서 평화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피해를 공격하는 말들이 영화 속에서 계속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아베가 나서서 그 물리적인 폭력이 없었으니 군이 한 마을에 집에 들어가갖고서 이렇게 머리를 끌고 나오라는 문서가 없으니까 피해가 아니다라는 이러한 그 논리 구조를 부정의 논리 구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매춘 부니까 피해자가 아니다. 돈 받았으니까 피해자가 아니다. 군인과 연애했으니까 피해자 아니다. 그리고 이제 화려한 옷을 입었으니 피해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 자체보다 이 말이 뭔가 아직도 영향력이 있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말에 휩쓸리는 어떤 사회 분위기가 일본이나 한국 사회나 그리고 이제 뭐 필리핀이나 중국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좀 깨졌다면은 돈 받았으니까 피해자 아니야. 그게 피해자 아닌 거랑 무슨 상관인데라고서 우리가 집단적으로 같이 덤빌 수 있었으면은. 이렇게 그 부정의 논리가 증폭됐던 것들이 아니라 그냥 깨갱하면서 그냥 그들만의
그들만의 그 옛날의 여성을 억압하고 여성 인권이 이렇게 없어진 걸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그들만의 세계에서만 통용되는 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응을 하면서 연구자도 그렇고 이제 단체들도 그렇고 대응을 하면서 이제 그 점점 소녀가 이렇게 순수했었던 소녀가 강조가 되고요. 그리고 그 소녀상이 그랬었던 그 끌려갔던 시점의 소녀상이 막 강조가 되면서 그 어떤 그 동원의 폭력성이 강조가 되는 그러한 사회 분위기가 막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 이거는 증언 사진이 아니라 I Can Speak의 그 할머니가 이분이 한국 정부에 등록이 안 돼서 영화 속에서 계속 위안부 아니라고 일본 측에 공격을 받으니까 나 피해자다라고서 입증을 하기 위해서 훼손된 자기 몸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해를 이런 식으로 입증을 하지 않으면은 피해자가 아닐지 몰라라고 의심을 하면서 우리가 뭐 절도 피해나 무슨 살인 피해나 이런 건 가해자한테 너 어떻게 한 거야라고서 물어보면서 성폭력 피해자한테 어떻게 당한 거야라고서 물어보는 게 이상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아직까지도 좀 이어지게 된 거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근데 몰라요. 왜냐하면은 갔을 때 너 위안부로 가는 거야라고는 얘기를 듣고 가도 위안부가 뭔지 몰라요. 예, 위안부는 사실은 전 시기에 만들어진 사실 일본의 공상시설과 같은 시설을 만들어서 군이 이용을 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전 시기에 만들어졌는데 사실 일본의 공창제는 그때 국제사회에서 인신매매 제도이자 노예제도라고 굉장히 맹렬하게 비난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1930년대에 일본 정부는 20년대 30년대 일본 정부는 그러니까 얘기나 작부에 대해서 공창이 아니야, 창기가 아니야 라고서 주장하는데 굉장히 골몰해요. 일본에 공창은 없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공창이 아니니까 피해자가 아니야 라는 얘기를 국제사회에 국제연맹에 가갖고서 맹렬하게 하는데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다 잊어버렸죠. 다 잊어버리고 지금 오늘날의 시점에서 1990년대부터 서서히 나와서 2000년대 들어와서 맹렬해 이제 공창이라 해서 피해자가 아니야 라는 그러니까 그 전쟁 전에는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공창이 아니라서 피해자가 아니야 라고서 얘기를 막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본 정부가 공창이라서 피해자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이렇게 역사적 사실을 완전히 무시해도 아무도 몰라서 그런가 보다 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안부라는 말을 그러니까 창기나 작부라는 말을 피하기 위해 갖고서 위안부라는 말을 만들어낸 건데 그래서 위안부인지 알고 갔다 해도 그게 뭐예요? 그러면 그냥 군인 빨래 해주고 그냥 군인들 시중 들어주면서 그냥 돈 많이 버는 거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가서 보고 성병 검사 보고 이게 뭐야 그리고 강간 겪고 막 이러면서 이게 위안부 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도 위안부라는 얘기를 듣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아까 기론옥 할머니도 지금은 위안부랄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표현 자체가 섹시들이 많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군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센 B, 뭐 진아 B라고서 회고를 하는데 이 B는 중국어인데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욕하는 거를 씹이에요, 씹. 그러니까 이 성기를 가리키는 욕이거든요. 이게 속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군한테는 인간이 아니라 그냥 이 위안부들은 그냥 성기 같은 존재였었다라는 것을 이 표현이 되게 많이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뭐 하나꼬 요시꼬 이렇게 불렸었기 때문에 정보가 없어요. 그리고 어딜 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심다른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싶은 것에 나오시는 분인데 이분은 정말 계속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되게 약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기절을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 갔는지 몰라요. 어떻게 돌아왔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그냥 그 고통스러운 기억만 갖고 계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대만이 맞냐 아니냐 그리고 싶은 거 그 꽃할머니 동화책 나올 때 심할머니의 피해 내용이 역사적인 사실을 고증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일본 측에서 그 출간을 거부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진짜 대만인지도 몰라요. 끌려가다가 누가 야 대만이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냥 대만 기억만 있는 거지 대만을 거쳐서 싱가포르를 갔는지 대만을 거쳐서 인도네시아를 갔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피해자가 이렇게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를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구였는지 모르고 대체로 2인 1조로 다니는데, 그러니까 일본 사람인지 일본 말을 하는 조선 사람인지 정말 조선 사람인지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언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겪었던 대로, 그리고 이제 본인을 굉장히 타자화했었던 그 구조 속에서 사용된 말대로 하기 때문에 그 포주를 뭐 오또상일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 그리고 뭐 접대했다, 뭐 손님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거봐 그러기 때문에 매춘부 맞잖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피해자가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기에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피해자 말을 많이 의지하고 이거를 입증하려고 그러고 이 피해자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찾는데 한국 정부가 굉장히 오랫동안 투자를 많이 해왔었어요. 근데 사실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시스템적으로 이게 일본 정부의 그 어떤 의도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 여성 억압 시설이다, 여성 성착취 시설이다 이걸 입증하는 자료는 1990년대 초반에 다 나왔었고. 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좀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피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였는데 이복수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났을 때 이제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었어요. 2017년에 이제 이복수님의 존재를 알게 됐는데, 알게 된 배경은 그때 그 서울지팀에서 일본 그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가갖고서 일본의 전투일지를 스캔해 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투일지 안에 이렇게 그 여성의 명부하고 사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여성들의 명부 속에는 이름이 이복순인데 그 창시명 있잖아요. 히토가 후쿠진이 영어 표기가 되어 있어요. 주소도 영어 표기, 일본식 표현이 영어 표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식민지를 겪은 나라는 문서 자료를 본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제 영어 표기가 되어 있는 데다가 여기에 직업이 다 노동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군이 명부를 만들면서 너네 여기 어떻게 왔어? 이랬을 때 이제 당사자들도 우리 여기 노동자로 왔다라고 얘기를 했거나 뭐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위안부라고 하는 자신의 그 신분은, 그러니까 피해자도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고 듣는 사람한테도 중요하지는 않았었던 거예요. 근데 연합군이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거는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성복윤자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빨리 돌려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40년대 1월 달에 이 여성들이 돌아가는 모습인데요. 예, 근데 제가 그때 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에 있으면서 한국 정부에 등록됐던 할머니들의 자료를 갖고 오지는 못했고 자료를 입력한 엑셀 자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피해 지역이 이렇게 쭉 써 있었는데 이렇게 이게 축섬이거든요. 근데 이 축섬이 옛날에 자꾸 옛날 얘기하는데 일제시대에는 물론이고 최근까지 트럭이라고 불러서 트럭섬이라고 불러왔었거든요. 예. 근데 그 이복순 할머니는 대구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 대구 시민 모임의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 피해 입으셨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축섬에 이복순 할머니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한국 정부에 등록되어 있었던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도라쿠라고 써 있대요. 도라쿠. 그러니까 도라쿠라고 할머니는 본인이 아는 지명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듣는 사람이 이게 어딘지 몰랐던 거예요. 예, 그건 대구 시민 모임을 비난할 일은 아니죠. 지금 여기에서 도라쿠를 알 수 있는 사람, 도라쿠가 축섬인지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런 어떤 언어의 어떤 역사성이나 그리고 당대에 불렸었던 그 발음 이런 걸 다 아는 사람들이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 중에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할머니 생전에 가까이 지내셨던 분한테 이 사진들을 보여줬더니 바로 이 사진이라고 찍었어요. 얼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당사자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또 이거를 어쨌든 연구자로서는 최대한 개연성 있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본적지가 이 할머니의 본적지인지 알았어야 됐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의 호적을 띄면은 남편의 호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본적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성의 역사는 재적 등본을 찾아가야 됩니다. 호적에서 지워진 자료를 역추적해 가서 찾아야지 여성의 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래서 할머니의 그 이전 그 호적을 다시 뗐는데 그
보니까 또 결혼을 하셔서 또 전 남편 호적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덜컥 무섭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위안부 역사를 진상 규명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사생활을 이렇게 파헤쳐도 되나? 막 이런 좀 고민들이 좀 들었었고요. 이제 근데 이제 이 할머니 아드님이 그러니까 할머님이 결혼하신 분의 아드님이죠. 키워준 양아드님이죠. 할머니 아드님이 그러니까 할머니 생전에 되게 나 부끄럽지 않다, 다 괜찮다라고서 얘기하셨고 결혼 여러 차례 하신 것도 가족들이 다 아니까 괜찮다고. 그래서 아드님이 괜찮다고 하셔갖고서 그거를 거기에 좀 매달려갖고서 할머니 호적을 계속 찾았는데 이제 그 호적을 찾으려면 지금은 이렇게 입력된 이름을 쳐갖고서 찾잖아요. 그래서 안 나와갖고서 포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할머니의 역사를 추적해가는 과정에서는 개인정보였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이 많이 협조를 해줬어야 됐고요. 그때 서울시를 통해 갖고서 알아봤는데 이제 계속 나오지 않은 상태였었고 그때 할머니가 사셨던 길안면 면의 면 계장님이 이거 되게 중요한 일인데 이거 반드시 좀 찾아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문서를 하나하나 찾으신 거예요. 문서를 하나하나 찾아서 결국엔 찾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포기를 했으면은 할머니 역사는 우리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아버님께서 해방 이후 어느 시점에서 이름을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죠. 그래갖고서 이거는 주변 사람들이 이 할머니의 얘기를 우리가 완성시켜야겠다는 의지가 없었으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문서에는 위안부라고 나와 있지도 않고, 예, 그리고 이렇게 그 주소 할머니의 어떤 좀 이렇게 그 과거 역사하고 이어지는 이러한 자료들도 이렇게 굉장히 찾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냥 나 위안부였어. 그리고 나 뭐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내가 재봉질 해갖고서 재봉해갖고서 나도 먹고 살고 내 주변 사람 다 먹고 살리고 난 정말 떳떳해. 난 진짜 열심히 살아왔어. 할머니가 생전에 그러셨던 분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있었고 당사자가 있었고 이 당사자를 조금 조각조각 설명하는 사진 자료라든가 이미지 자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위안부 피해는 문서로서 입증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예. 사실은 되게 게으른 생각이라고 하는 얘기인 거고요. 황선순 할머니 그러니까 황선순 할머니도 마찬가지인데, 황선순 할머니는 제가 두고두고 기억나는 게 이게 피해자들 처음 만나면은 이렇게 주로 많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예뻐서 이 고생을 당했어, 예뻐서 끌려가서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황선순 할머니 제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 못생겼다고 군인들한테 너무 많이 맞았어, 나 고생 많이 했어 이렇게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갖고 너무 마음이 많이 갔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황선순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처음 피해 신고를 하셨을 때 제가 얘기를 들으러 갔고 나는 그때 30대 초반이어서 할머니들이랑 되게 친하게 잘 지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할머니 얘기 좀 해봐 막 이런 식으로 엄청 혼자 친한 척을 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할머니를 찍어온 영상을 보니까 할머니 표정이 되게 많이 굳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나라에서 나온 사람이고 할머니 말을 어떻게 듣냐에 따라서 할머니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미 마을에 피해자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이면은 I can 스피커 보면 마을 사람들이 피해자라는 걸 아는 순간 굉장히 경건해지잖아요. 할머니에 대해서 더 가깝게 가려고 그러는데 허스토리라는 영화를 보면은 피해자라는 거 알고서 마을에서 더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그거 극단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때 상황에 좀 일부가 반영되어 있는 거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는 피해자라면은 이제 마을에서 이제 나라에서 보살펴주는 분이 되는데 피해자가 아니면 뭔가 전쟁터가 성폭력은 입었는데 위안부가 아닌 사람이 되는 그런. 근데 사실 그거는 너무 천지 차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러한 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었었는데 그냥 저는 혼자 막 친한 척하고 할머니한테 막 할머니 얘기한테 그랬다고요? 난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생각 못하고 전쟁 끝나니까 일본 군인들이 만세 하고 소리를 불렀어. 이제 집에 간다고 좋아했어. 전쟁이 끝났는데 일본 사람들이 좋아했다고요? 막 이러면서 한 번 더 물었던 거예요. 막 그런 식이었고 할머니가 끌려간 것이 나우루에 갔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가 어딘지 찾지를 못해갖고서요. 일본군한테 점령되었던 모든 지역들을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나우른가 하여간 무슨 섬이 있었어요. 되게 이름이 비슷한. 그래서 제가 그 섬이라고 기록을 해갖고서 저기 피해자라고 등록을 한 거예요. 나우루섬이라고. 할머니는 나바루 나우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우루 섬이라고 제가 공식적으로 써서 지금도 공식적으로 나우루 섬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 10년쯤 지나갖고서 그 박옥년 할머니 증언집을 읽는데 할머니가 라바루 얘기하시더라고요. 라바울의 일본식 표현이 라바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 말을 제가 듣지를 못한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할머니 만나고 나서 그 요시미 요시아키 선생님이 통역대동하고 한국말 전혀 못하시니까 저기 통역대동하고 할머니를 만나는데 할머니가 또 나바루 하니까 이게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묘사는 싱가포르 같으니까 싱가포르라고 자기 논문에 쓰신 거예요. 근데 할머니 입장에서 일본의 교수가, 머리 하얀 남자 교수가 통역대동하고 왔을 때 할머니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 예, 라는 얘기를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야 제가 생각을 했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하복향이라고 하는 할머니도 문서 자료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한자로 가부자라고 써 있죠. 그리고 그 영어로는 카후코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 하복향 할머니가 옛날 자료 속에 가부자라고 써 있어요. 그럼 자료로 봤을 때는 일치하는 인물이 아닌 거예요. 하복향 할머니는 2001년도에 자신의 피해를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피해 등록을 위해서 그 조사관이라기보다 정신대 연구소 연구자가 가갖고서 1차 조사를 하고 그러고서 돌아가셨어요. 바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께서 자신이 1차 조사를 한 내용을 정리를 해갖고서 증언집 모집에 실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한국 정부 240명 등록되어 있는 분은 아닌 거죠. 예, 그렇게 묻힐 뻔한 분이었는데 제가 증언집을 또 읽다 보니까 또 다른 필리핀 피해자의 증언 내용하고 너무 흡사를 해서 필리핀 신문 보고 자료들을 막 찾다가 이 사진에서 멈춘 거죠. 얼굴이 너무 비슷하다. 얼굴로 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더 정확하게는 할머니께서 2001년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게 주민등록증 만드냐고 지문이 다 등록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해상도로 또 온 이 스캔에 지문을 맞춰봐갖고서 이게 일치를 해갖고서 이제 됐는데, 그러니까 피해자인데 한국인 피해자 240명에는 안 들어가 있는 분이고, 그 왜 가부자가 됐을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연합군한테 자기의 왜 여기에 와 있는지를 얘기를 하면서 내 이름은 카후코야라고 얘기를 했겠죠. 일본식으로 불린 하복향의 일본식 표현이 카후쿠코거든요. 그러니까 카후쿠코야라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미군이 이렇게 들으면서 카후쿠코라고 쓰고 자기가 아는 그냥 한자 아무거나 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위안부 역사는 문서에 전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의 말을 온전히 듣기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당시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공부를 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관점이 있어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었겠구나, 하지 못하는 말이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관점이 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문서를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일본군이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는 문서 자료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일본의 그 어떠한 가계를 거쳐갖고서 일본의 공식 입장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 피해자의 피해의 속성을 완전히 국가주의적으로 해석해서 그거를 완전 배척한 그러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한국에서 그런 부정론자들의 공격이 통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일본이 배치해 놓은 그러한 시스템 안에서 그 위안부들이 자기 경험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본 군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살려면은 그 일본 군이 요구하는 그러한 위안부로서의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에도 이 사진이 그 불운의 사진, 옛날부터 알고 있는 사진인데 그 태국에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조선인들을 송환시키려고 했을 때 그 이 조선인 위안부 5명이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거는 옛날부터 알고 있는 사진이고 기자들한테도 보여줬는데 아 이거는 보도할 수 없어요라고 했어요. 너무 옷을 화려하게 입었다고. 예. 근데 이 피해자에 대한 그 영국군 장교의 회고록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떠나기 하루 전에 이 위안부들이 자기를 만나려고 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그 자기가 조선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 배 안에서 그 일본군하고 같이 있었던 여성들이라고 해서 조선인들이 자기들을 물속에 빠뜨릴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그냥 가능한 한 안 가고 싶다라는 이러한 호소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병 복균자라고 생각해서 군인들한테 유해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빨리 보냅니다. 그래서 보냈는데 뭐 저기 여자들을 빠뜨렸다는 얘기는 없었다. 뭐 이런 정도의 회고록이 씌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양한 얘기들을 좀 하고 싶었고요. 그 아들 얘기는 그래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한 5분 정도 하고 싶은데요. 이 지금 어폴로지에서도 자식들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가족들도 고통을 되게 많이 받고요. 그리고 생존자는 그 활동하던 당시에는 내 이름 내도 돼, 내 얼굴 내도 돼, 막 하면서 활동하시고 증언을 하셨는데 지금 위안부 피해를 둘러싼 인식이 이때보다 훨씬 납작해졌잖아요. 예, 납작해졌고 그리고 그 역사부정론의 공격이 굉장히 가열차지고 그리고 그 위안부 피해에 대해서 예전보다 더 피해자성을 좀 더 요구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유족분들이 이제 실명으로 자기 이제 엄마 얘기를 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굉장히 싫어하시고 이 김순학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 해방되고 돌아오셔갖고서 계속 이제 뭐 술집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하시면서 첫아들이 그 임순경 아들, 그 유부남이었던 임순경 아들이었는데 굉장히 똑똑해서 이 아들한테 모든 거를 다 바쳤거든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미군과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었었는데 그 아들 때문에 너무 평생 이제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프셨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들한테 모든 걸 다 가우셨던 거예요. 이 똑똑한 아들한테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또 모든 걸 탈탈 털어갖고 결혼을 하고 이제 아들이 가정을 이뤘는데 그러고서 이제 이 아들이 엄마하고 좀 소원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 원망과 분노가 누구한테 다 갔겠어요? 누구한테 다 갔겠어요? 며느리한테 다 간 거죠. 그래서 이 화병 때문에 할머니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막 잠도 못 자고 온 동네 사람하고 싸우고 다니고 막 이런데 할머니가 살고 계시는 경산에 그때 캄보디아의 쿤 할머니가 영국 입국하신다고 오셨었는데 기자들이 막 오고 할머니 막 그냥 주변 사람들 할머니 하니까 뭐야 했는데 그런 사연이래라고 했더니 아니 위안부도 저렇게 존중받을 수 있어? 라는 이런 생각을 해갖고서 본인도 얘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이 할머니가 처음 그 얘기하셨을 때 그 저기 활동가 분한테 처음 얘기하셨을 때 그냥 나한테 질문을 하지 않았어. 내 얘기를 잘 들어줬어.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계셔서 고맙다고 말을 해줬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이 누르미 활동 하시면서 치유 활동 하시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 1억 중에서 5천만 원은 그 박물관 희운 박물관 만드는데 종잣돈으로 쓸 수 있게 기부를 하시고 할머니들께서 그리고 그 장학금으로 많이 주세요. 우리가 공부 못 해갖고서 이런 일 많이 겪었다고 이런 일 있지 않으려면은 여학생들이 배워야 된다고 그래서 장학금으로 주시고 마무리해야 되는데. 예, 점협 할머니 같은 경우에도 그 아드님이 몰랐었는데 그 2004년도에 우리 그 증언 6집 활동하면서 아드님이 아시게 됐어요. 그때 근데 어머니 그 고생을 말도 안 하고 어떻게 사셨어 많이 안아줬고요. 점협 할머니는 동네에서 단골을 하셨기 때문에 이웃사 그 관계가 끊어져 있지 않았어요. 단골은 남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이 일을 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억울함을 다 들어주고 그거 풀어주고 막 이러시면서 동네 사람들이랑 관계가 나쁘지 않으셨고 그리고 이제 이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자였던 거 알려졌을 때도 동네 사람들이 계속 환대를 하셨고요. 돌아가셨을 때 곱게 보내드리고 싶다고 마을에서 꽃상엿 만들어서 보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사과하지 않지만 할머니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었던
그럴 수 있는 방법들은 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가랑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이 할머니들이 그 치유도 해 나가고 자존감도 많고 본인의 어떤 존재 의미도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괄대 노래도 꼭 보세요. 여기도 그 자기를 사랑했던 할머니만을 생각하면서 위안부 생활을 견디고 돌아왔는데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시고 이제 오빠는 자신을 쫓아내 갖고서 할머니가 떠돌아 살았다가 이제 그 대만 부녀 고원 기금회 분들 만나 갖고서 이렇게 매일매일 바쁘게 사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지금 다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억이 있고 그걸 기록하는 게 아니라 기록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에 기반해서 기억을 하려는 성향이 있죠.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고 기록한 만큼 기억을 하는데 우리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 피해자들의 삶과 연루되어 있는 그런 우리들의 이야기 그리고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기억하지 않으면 이 위안부 문제는 계속 박제된 채로 있다가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로 남게 될까 봐 전 너무 두려워요. 그리고 제가 죄송한 마음을 갖고서 박영심 할머니 얘기를 갖고 왔는데요. 이 박영심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박영심 할머니가 위안소에 있었을 때 그 위안소를 다녔던 군인의 이야기. 노래도 잘 부르고 너무 명랑했지라고서 이제 자기 회고록을 그렇게 남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그리고 이제 그 박영심 할머니가 나온 이 송산에서 거의 옥새를 하잖아요. 일본 군인들이 옥새를 막 했는데 그 순간을 남기면서 이 위안부들이 기모노를 입고서 마지막 화장을 하고서 굉장히 이 천황을 생각하면서 숭고하게 죽은 것처럼 이 옥새를 기록한 군인의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당사자 이야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몇 번이나 죽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런 곳에서 무참하게 죽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난 살고 싶었다. 그리고 지옥과 같은 상황 속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도망가자, 살아야겠다라고 해서 도망간 얘기를 할머니가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중국군한테 잡혀갖고서 수용소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수용소를 일본 군하고 같이 생활하게 놓은 거예요. 7개월 동안을. 근데 같이 수용소에 있었을 때 그 같이 수용소에 있었던 하야미라고 하는 일본 군이 인터뷰를 2000년도에 하면서 그때 와카하루상이라고 하는 사람 수용소에서 만났는데 이 수용소에서 일본 노래도 잘하고 유행가도 불러주고 굉장히 기분이 좋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포로 수용소에서도 자기 세탁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소에서도 위안하는 존재로서의 역할을 강요당했죠. 그리고 이제 하여간 중국 군인들도 호기심 어리게 보니까 위안부들이 붕괴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박영심 할머니는 당신의 증언집에서 제일 붕괴스러운 게 우리가 일본군한테 그렇게 당했는데 어떻게 중국군이 우리를 같은 수용소에 넣어둘 수 있냐. 너무 붕괴했다. 너무 치욕스러웠다라는 얘기를 1995년도에 증언집을 남기면서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송산의 할머니라는 것이 알려져 갖고서 2000년 법정에도 나오고 이런 얘기를 했죠. 짐승 같은 놈들과 같이 포로 생활을 하니 기가 막혔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2000년 법정에 가시는데 할머니가 하여간 여러 번 까무라치세요. 그리고 남겨진 기록으로는 그 일본 호텔 들어갔다가 거기에 그 옷이 너무 그 일본식 옷이어서 그 위안소 때 생각나갖고서 그 앞에 못 나가고서 그냥 영상 증언만 하시고요. 2003년도에 일본인 지원자들하고 북한 지원자들하고 본인이 피해를 입었던 지역을 다 찾아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계셨던 난징의 위안소는 지금 리지샹 그 박물관으로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운남성까지 가갖고서 하시는데 막 기절을 여러 번 하세요. 그리고 할머니가 그런데도 나는 내가 겪은 걸 내 눈으로 봐야 된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같이 확인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할머니 그만하시려면 그만하셔도 돼요라고 얘기하시지만 얘기했지만 끝까지 이 여행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가 2006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 돌아가시는 상황의 얘기가 그 일본의 총련의 기관지인 조선신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탄의 소용돌이 속에 굴욕으로 가득 찬 생활을 보내고 사선을 빠져나가 생을 지속해 버렸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와서도 당시 기억에 내리눌러 마치 죄인과 같은 기분을 안고 살아왔다. 악몽에 휩싸여 사람들에게 과거의 일을 알리지도 않고 숨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살아왔다. 나의 일상은 대체 무엇인가?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은 나의 일생은 대체 무엇인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도 계속 의미를 찾고 있는 거를 우리도 그 계속 고민을 하면서 의미를 찾아서 지금 한국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나 그러한 어떤 법적 처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얼토당토 않게 미약합니까? 그리고 전쟁, 팔레스타인, 뭐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 일어나고 있고 성범죄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위안부들의 삶, 위안부들이 했었던 이야기를 더욱 적극적으로 내가 살고 싶은 나라, 살고 싶은 세계와 연계해 갖고서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계속 눈치를 들여가지고 빨리 끝내달라고 한 게 너무 송구한데 사실은 그리고 어떻게 제가 이 얘기를 정리해서 마무리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저한테는 가장 와닿은 증언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냥 사선을 빠져나와서 생을 지속해 버렸다라고 하는 게 네, 저한테는 굉장히 그 가슴 아프게 다가오네요. 네. 네. 저희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질문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셨거나 혹은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한 분, 두 분 이렇게 진행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영화와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 인상적이었고요. 잠깐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10월쯤에 이 위안부 관련 전시를 준비하고 있는 기획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미술 쪽에서 활동을 해왔고 이 쉽지 않은 주제를 공부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이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시각 쪽을 다루니까 이 자료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진실에 더 접근하려는 태도가 이제 사진이나 영상을 다루는 사람들은 좀 더 생생하게 때로는 이제 더 해상도를 높여서 진실에 더 접근해야 된다라는 강박 같은 거를 되게 많이 보여주시는데 그거를 다시 전시로 재현할 때 이제 되게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미지의 선정성과 고통과 관객들이 과연 이 전시를 제가 막 보여주고 싶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데 눈을 돌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진실 자체가 굉장히 어둡고 고통스러운데 그것을 이렇게 어떻게든 전달하기 위해서 좀 둘러가거나 아니면은 좀 덜 재현하는 방식을 선택했을 때 또 알맹이가 빠졌다라는 반응도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자료를 연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재현의 정도를 결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그러면서도 이게 그냥 시각적인 어떤 유희가 되지 않게 만드는 게 되게 저한테 숙제로 지금 무거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지금까지 고민하셨던 부분에서 만약에 이 문제 자체, 이 사안 자체를 기억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도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그런 방법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학자로서는 당연히 그 사실 확인이 되게 중요하겠지만 이걸 공유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너무 어려운 주제인데요.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하면서 사실 2019년도에 그 기억이라고 하는 전시를 좀 한 번 한 적도 있기는 하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존자를 통해서 그 위안부라고 하는 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이해하는 시대가 지났잖아요. 예, 그리고 생존자가 남긴 말들이나 생존자가 남긴 뭐 영상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거를 생존자의 말을 좀 직접적으로 전달을 하는 시기가 좀 지났기 때문에, 그러면은 중간에 전달자로서 좀 어떤 방식으로 좀 전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을까를 좀 고민을 하면은 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괴물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요, 이 아이가 그 자기의 행복과 고통에 대한 얘기를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엄마한테 하질 못하잖아요. 예, 그거를 보면서도 우리가 이 할머니들 옆에 있으면서 이 할머니들을 너무 사랑하고 이러기는 하는데 그 사랑 때문에 이 할머니가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한테 못했을 수도 있겠구나. 이거는 이 관계를 좀 해치고 얘한테 얘를 아프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못한 부분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그러면은 그 내가 여태까지 접해왔던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모아서 그 우리가 옆에 있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있었지만 그래도 좀 부족했던 것들은 없었는지 생각하는 이런 시간 좀 갖고 싶다 하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좀 찾게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밀양 때문에 너무 또다시 너무 괴로워갖고서 항공주를 보면서 그렇게 마지막에 감독과 그 배우들이 뭔가 그 위로하는 방식이 좀 감동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이야기를 위안부 이야기에 좀 끌어와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또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아까 손 들어주셨던 분 다시 한번. 네, 강연 중에 짧게 언급하셨던 부분인데요. 그 조사관으로 활동하시면서 많은 피해자분들을 만나셨다고 들었는데, 그런 짧게 언급하셨던 부분 중에 이제 공식적으로 국가의 어떤 피해 사실을 입증하시지 못했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그런 피해 사실 증명에 나서지 않으셨던 분들 중에 만나셨던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 그러니까 공식적인 기록 바깥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가 조금 들으면서 궁금했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얘기 하고 싶었는데 예, 하고 싶었는데 저도 잊고 있었어요. 하고 싶었다는 거를. 예, 일단은 마을 사람들이나 그땐 또 제가 30대 초반이어서 한 20년 전이잖아요. 한 30대 초반이었어서 마을에 조사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나 이렇게 만나면은요, 그냥 아가씨가 몰라서 그래, 전쟁 때 외국에 나갔다 온 사람 다 위안부야, 막 이런 태도 때문에 되게 좀 이렇게 서로 말하기가 되게 힘든 그런 상태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존자가 계시지 않는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생존자가 직접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물론 이제 얘기를 충분히 듣고서 이제 이렇게 써주고요. 그러니까 써준다는 말이 좀 웃기죠. 그러니까 하여가 그러고서 심의 조서를 써서 이제 어쨌든 그래도 이때는 아까 김순학 할머니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위안부 피해자라고 등록증을 받으시고 그걸 표구해 갖고서 방에다 이렇게 걸어놓으셨거든요. 나는 이렇게 국가가 인정해준 피해자야.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은 듯한 뭐 그러한 좀 명예 회복이 된 듯한 이제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이 되시기 때문에 그 피해자들, 생존자들을 만난 경우에는 얘기를 충분히 듣고 이렇게 나라에 등록시켜 드리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성취감이 있는 일이었었어요. 근데 너무 많은 사례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할머니는 자기가 학생 때 그 전시 때에는 그 일정한 연령의 여자들을 이제 근로보국대 정신대라고 해갖고서 이렇게 태워 가갖고서 농장에서 집단 노동을 시키는 일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장교한테 강간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하셨는데, 그래서 집에 다시 못 가겠으니까 이렇게
지금 무슨 일본에 가면은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 누가 갈래 해갖고서 본인이 손들어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셔서 이제 일본의 어느 이제 집에 가갖고서 이제 식모살이 같은 것들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아이를 낳고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성병에 걸려갖고서 이제 거의 사산된 상태로 태어났고 이런 얘기를 막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교련 수업 같은 거에서 간호 이런 것들 배워서 여자들이 다 아니까 그 일본 그 여자 그러니까 그 식모살이 간 집에 그 여자가 그 할머니를 치료해 줘 갖고서 이렇게 살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내가 군인한테 겪었어. 그리고 내 생은 그 이후로 많이 꼬였어. 예, 그런데 내 피해를 어떻게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근데 군인한테 당한 사람은 위안부래. 라고 하니까 위안부로 신고를 하신 거예요. 억울하시니까. 예, 근데 위안부라고 쓸 수가 없죠. 예. 왜냐하면은 그때 강동희 같은 경우에는 그 위안부 피해자를 찾는다는 거였지. 그러니까 그러한 여성 폭력 피해자를 찾는 거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죠. 왜냐하면은 이분의 고통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가 분명한데 그 호적의 사망 신고 주소지가 대만의 유곽이었어요. 대만에 가시자시켰는데 유곽은요, 그 정부의 국가의 경찰이 관리하는 관리시설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확대가 되면서 대만은 군인들이 넘어가는 거점이었기 때문에 일본이나 조선에서 떠나는 군인들이 대만에서 2주 동안 머물면서 그 타이난 지역 유곽에 엄청 가거든요. 그거는 군에서 권장 사항이에요. 예, 위안소예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 동생분이 이것도 얘기하면 너무 긴데 이 동생분이 훈할머니 때 우리 집 누나가 피해자야라고서 이름이 비슷해갖고서 피해자야 갖고서 알려갖고서 언론이 막 온 적이 있었는데 그 DNA 검사 결과 아니어서 이 가족이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에서는 누나 얘기 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동생분이 내가 밥 먹다가 아무리 어렸지만 밥 먹다가 누나가 울면서 갔었던 끌려간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누나가 군인들한테 당했다는 같이 있었던 그 귀환자들의 말도 있는데 왜 위안부 피해자가 아니야 너무 억울하니까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셔갖고서 막 억울하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 사망지가 유곽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위안소가 맞거든요. 근데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지금 저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고 그때는 강동희에서 그 결과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외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이제 판단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위안부 피해자가 안 되게 된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지금 피해로 인정 못 받았지만 위안부 피해자가 맞습니다. 제가 누나의 얘기는 내가 반드시 피해자로서 이 세상에 역사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렸는데 20년 전에 약속을 아직도 못 지키고 있어요. 이런 게 있고. 그 최근에 만나신 분들은요. 최근에 만난 분은 90몇 살이었는데 그 여가부에 신고를 해갖고서 지금 조사를 해달라고 저한테 의뢰가 온 거예요. 2019년인가 이래요. 예, 그러니까 강동희 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만나러 갔더니 이분이 그냥 좀 부유한 집의 딸이었는데 그 마산에서 전쟁 때에 그 건어물집 이렇게 집안의 딸이었거든요. 물건 싣고서 가다가 거기 군초소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군한테 그 아버지랑 누구랑 그 본인이랑 가는데 그 일본 군인이 그거를 딱 멈춰 세우고서 이 어른들은 돌아가게 하고 이 사람을 끌고 가서 하룻밤 강간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 다음날 와갖고서 이 군부대에 와서 몸 검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병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한 건지 무슨 검사인지 몸 검사를 했대요. 그리고서 그거를 돌아온 딸을 아버지가 봤을 때 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그러고서 빨리 시집 보내야 된다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그 남편이 이제 뭐 첫날 밤에 피가 안 났다고 막 의심의 눈초리로 봐서 내가 자전거 타갖고 그렇다고 그 얘기를 저한테 한 5번은 하셨어요. 남편한테. 그래서 남편한테 끝까지 숨겼다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그냥 평생 가슴에
참고 사시다가 100살 그때 97세 막 이러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군인한테 당한 걸 얘기하고 싶다고 자식한테 얘기 못하고 조카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조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알아봤더니 군인한테 당한 거면 위안부 신고하셔야 된다고 라고서 이제 해갖고서 여가부에 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에서 이해하는 조직적 체계적 그 위안소 시스템에 의한 피해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참담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근데 왜 이 얘기 왜 하셔야겠다고 생각을 하셨겠어요? 몰라 하고 싶었어. 이 얘기 그냥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 하시고서 한 1주, 2주 있다 돌아가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 아델라 할머니 보면서 그 주 할머니 생각나갖고서 너무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고 제가 여가부한테 위안부 피해자라고는 쓸 수 없지만 이렇게 폭력적인 시기에 성적 폭력을 입은 피해자들이 많고 이렇게 정말 죽기 직전에라도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이것에 대한 좀 대책을 전문가들 모여서 간담회를 하든가 반드시 강구를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여가부 측에. 부탁을 드렸지만 안 할 건 알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겁해요. 저도 안 할 건 알지만 저편하자고 그냥 얘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그냥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해서 제가 못한 일을 더 같이 하고 싶어요. 예. 네, 질문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 30분까지 허락 받았습니다. 네, 네, 혹시 질문 조금 더 해주실 분 있을까요? 박준 선생님 찌르면 뭐 하나 이렇게 네. 네, 초반부에 얘기를 해주신 게 어쨌든 현재 위안부 연구에 관한 내용들이 증언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어쨌든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생존자가 남지 않았을 때 그 이후에 연구에서의 접근 방식과 그리고 그런 이제 근미래 현재와 근미래 이후가 나갔을 때 시민사회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포스트 피해자 얘기를 할 때 저는 포스트 피해자가 아니라 포스트 생존자다. 피해자는 지금 우리한테 240명 피해자가 있는 게 아니다. 예, 그 피해자는 이미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가 사회에서 공론화되기 이전에 돌아가신 분, 그리고 전쟁 때 뭐 돌아가신 분, 그리고 이제 그 가족 입장에서 행방불명자 되신 분, 이런 분들의 이야기는 엄청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40명에 갇혀갖고서 240명도 우리가 얘기를 또 다 모르잖아요. 예, 그리고 증언집에 이제 그 자신의 이야기를 남긴 분이 240명 중에서도 한 70명이 안 되는 분이고, 우린 또 그 중에서도 또 70명 얘기를 다 모르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뭐 저 김복동 할머니, 기론옥 할머니, 그러니까 자주 언론에 노출되시는 분 이제 이야기만 이제 아는데, 또 그리고 또 피해 내용은 잘 모르시죠. 기론옥 할머니 아까 흥룡강신이라고 잠깐 나왔는데, 그러니까 하얼빈이라고 잠깐 나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김복동 할머니가 뭐 저기 인도네시아 뭐 광동 이랬었던 것도 잘 모르죠. 그리고 우리가 이용수 할머니 유일하게 당신 얘기를 대중 앞에서 할 수 있는 건강 상태에 계신 분이 이제 이용수 할머니인데, 이용수 할머니 어디세요? 대만인데 그것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얘기는 계속 듣고 왔어요. 듣고 왔는데 그 우리가 들은 게 뭐지? 라고 했을 때, 그리고 나한테 박힌 얘기가 뭐지? 이 영화를 보고서 내 감정을 건든 부분이 뭐지? 라고 했을 때는 수많은 또 이렇게 할머니에서부터 비롯된 수많은 나의 이야기가 생기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일본이나 한국이나 지금 그 여성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고 납작해진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저는 그때 우리가 그 거대한 정동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었던, 그러니까 그때 역사를 조금 끌어들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만 있다면은 생존자
말고 되게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한국인 피해자 말고 외국인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도 한국인 피해자는 약간 시스템적인데 산시성이나 필리핀 같은 경우는 전투가 굉장히 치열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인 피해자처럼 조직적 체계적인 그런 피해 상태보다는 굉장히 좀 일시적이고 되게 폭압적이고 그리고 그것도 일본의 어떤 시스템적인 것에서 일탈된 방식의 좀 피해 양상을 좀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지금 전쟁 상황이랑 더 유사한 것들이 많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듣고자 하면 얼마든지 좀 들을 수 있는 길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고민이 있고 자기의 어떤 일상이 있고 자기의 관계망이 있고 뭐 이런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를 아는 선생님이 막 우스갯소리로 자나깨나 위안부 생각하는 애는 박정희야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정말로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 뭐 정치적인 사건, 일본과의 사건, 그리고 이제 성범죄 사건,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떠한 영화들 그런 것들이 다 위안부 문제로 연결이 돼갖고서 다 생각이 나 그리고 나의 삶, 나의 여성으로서 살아온 나의 삶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를 해결을 한다라는 게 결국엔 지금 우리가 처한 그런 반인권적 상황이나 폭력의 상황 그리고 전쟁 위기에 진짜 한국이 진짜 이게 전쟁 얘기가 과거나 먼 곳의 얘기가 아니게 됐잖아요. 지금 시점이. 그래서 전쟁 위기의 상황에서 그 위안부 얘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존자가 있었을 때는 그러니까 사실은 생존자 자체가 본인의 피해 구제를 하기 위해서 요청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좀 뭐랄까 좀 그 어떤 면에서 확실한 방법은 법에 호소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법적 투쟁 중심이 되었었고 근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경험을 굉장히 납작하게 이해하는 게 법원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실은 위안부의 그 어떤 역사에 대한 역사상이 굉장히 이렇게 좀 뭐랄까 굉장히 이렇게 빠진 부분들이 굉장히 빈 곳이 많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법에 하느냐고 법의 논리 때문에 많은 피해 사례들이 사상되고 이렇게 해서 비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나름대로도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거기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시대니까 좀 더 할 수 있는 거를 좀 더 창의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되게 아까 영화를 보면서도 아델라 생존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조직적인 위안소 운영에 들어갔다기보다는 약간 우발적이고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차원에서는 그 피해자들이 연대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법적으로 위안부 피해자로 인정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그분들이 국가 차원 아니더라도 민간 차원에서는 기존의 그 소위 위안부 생존자들과 다른 연대가 만들어져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건 사실 약간 상관이 없고 제가 다른 걸 보면서 좀 궁금했던 건데, 그 90년대까지는 한국에서 이제 위안부라고 안 부르고 정신대라고 흔히 불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정신대 그 근로정신대랑 위안부 구별하면서 이제 90년대부터 위안부로 다운표친 위안부로 고정이 되어가는데 그 정신대라고 그 이전에 왜 부르게 됐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찾아봐도. 그래서 그 뭐 60년대 신문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그 약간 원형 이야기처럼 뭐 어디 싱가포르에서 배 타고 오다가 누구를 만났는데 정신대로 끌려갔다고 하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 말고는 사람들이 다 그냥 정신대로 끌려갔다고 들어서 그렇게 말한 것처럼 들리는데 그렇게 정신대라고 불렸던 그 이유가 혹시 있는지 좀 오늘 따로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영화 속에서는 필리핀 분들이 이제 같이 자주 어울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갖고서 필리핀의 그런 어떤 일상적 모임이 많아 보였는데 사실은 한국이 그 피해자를 중심으로 계속 그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그 이렇게 제가 지원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하여간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는 사실은 한국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정대협이 나는 이렇게 좀 보면은 국가가 할 일을 좀 단체에 떠넘긴 측면들이 좀 있고 정대협 같은 경우에도 국가한테 넘길 일, 단체가 할 일 그리고 그 각 지역의 단체들이 좀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있었는데 그것을 좀 차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나 뭐 그런 게 너무 없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한편으로는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그 피해자를 지원하고 같이 활동하고 이러한 활동들은 뭐 창원에서도 있었고 뭐 부산도 있었고 저기 통영에서도 있었고 대구 저기 시민모임에서도 되게 활발했었고 또 나눔의 집은 또 나눔의 집 나름대로 나눔의 집 계시는 분들하고서 활동을 했었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상하이 난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난징 리지샹 전시관하고 연계가 돼갖고서 증언 듣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보신 거는 장성빙이라고 이제 그 본인이 교사이셨는데 본인이 오랫동안 알던 마을에 분들하고 계속 이제 관계 맺으면서 그런 보내는 그런 모습들 입니다. 그리고 그 필리핀하고 산시성 같은 경우가 그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그 상황들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상하이 난징 같은 경우에는 친일 중국 정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혹시 그 저기 뭐지 샛개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은 거기에 양조위가 그 친일 관료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탕웨이가 양조위를 만나러 무슨 요정 같은 데를 가는데 거기 가면 군인들이 망청망청 이렇게 게이샤들하고 막 노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위안소. 상하이도 그것도 위안소고요. 근데 이제 전투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투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가장 이제 그 권력이 있는 사람이 하사관급이었었기 때문에 그 하사관급이 그러니까 이렇게 자의적으로 저기 공산당 활동했대 데리고 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거나 이 집을 빼서 위안소로 해. 근데 이제 뭐 부모가 돈 갖고 오면은 그래? 그럼 풀어줘. 막 이게 하사관의 자의성이 되게 넓었던 곳이 그런 전투 지역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만약에 군법에 회부돼 갖고서 본인이 처벌받거나 뭐 그랬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 그래서 시스템 안에서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현지에서 제대한 군인이 위안소 업자가 돼 갖고서 이제 군을 통해 갖고 자기 이익을 만드는 뭐 이런 일들도 많이 벌어지고 이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라 하더라도 민간인 업자든 뭐 민간인 뭐 브로커든 뭐 그리고 뭐 이렇게 군 자체가 나선 게 아니라 뭐 하사관급에서 했든 하더라도 이건 다 국가 책임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그래서 일본이 국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위안부 문제에 한해서는 일본이 국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한국인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랑 미국이 책임을 져야 되고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신대는 제가 논문을 쓴 거 있어요. 위안부랑 정신대 착종이라고 하는 논문을 쓴 게 있는데 그 정신대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일본에서 러일 전쟁 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장교 이름이 뭐 다나카 부대잖아요. 그럼 다나카 정신대 막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것처럼 정신대라는 자체가 굉장히 멸사봉공을 의미하는 국가 용어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시기 때 그 여성 정책, 뭐 군국의 어머니 정책, 초무 여성의 정책 해갖고서 저희 일본의 군인들을 낳고 키우는 여성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형식적인 그 전시 정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총독부가 조선 여성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존재로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정책 대상으로는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갑자기 인력 모자라고 이러니까
이 조선 여성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동원이 있게 됐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대이신다이라고 하는 말, 정신다라고 하는 말을 처음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제 논문에 보면은 일본에서 아사히 신문이 정신대는 위안부랑 다르다. 우리가 취재 잘못했다. 미안하다라고서 지금 일본이 아사히 신문이 공식적으로 지금 모든 위안부 관련 기사에다가 다 쓰고 있고 그거 갖고서 산케이가 막 공격하고 있는데 거봐라 아사히가 잘못 취재했다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식민지 경험에 기반한 것이 아니고요. 한국에서는 해방된 뒤에 위안부의 피해에 대한 생각을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끌려가서 위안부가 된 여성들이라고 하는 이 서사 자체가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사람들의 이 공식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위안부 문제 인식에 있어서 그 한국 상황을 일본 역사로 일본의 사례로 퉁치면서 한국이 잘못됐다라고서 이야기하는 연구자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 식민지라는 상황 속에서 전시 체제가 그리고 전시 동원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너무 무지해서 그렇게 한국을 공격하고 피해자를 공격하는 그러한 방식에 휘말려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이크를 제가 뺏을 뻔했네요. 네. 네, 그리고 왜 일본군 위안부라고 부르는지 사실은 쉽게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조금만 더 서치해 보시면 금방 또 정보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초국적인 차원에서 왜 전시 성폭력의 관점으로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고려해야 되는지 오늘 많은 답을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둘러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